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시나요? 눈길을 끌지 못하는 외모,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누가 알까 두려운 집안 배경 등 누구나 하나쯤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콤플렉스에 짓눌려 사느냐, 잘 극복해서 벗어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된 후에도 그 콤플렉스에 짓눌려 살다가 어느 순간 그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바로 제 동서 덕분이에요. 한때는 제 삶의 걸림돌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해준 존재가 되었죠. 이제 제 동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매우 가난한 집안의 3남매 중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저희 남매 어릴 적에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오른쪽 손가락을 다치셔서 그 이후로는 일을 못하셨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허드레시를 해주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대신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고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막내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무리하게 일을 시작한 탓에 엄마는 자주 온몸이 붓고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 일이 많았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몇십만 원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하고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오시면 그걸로 월세를 내며 겨우겨우 버텨낸 세월이었어요. 다행히 좋은 주인 집을 만나 가끔 월세 밀리는 것도 눈 감아주시고 쌀이랑 옷도 얻어 입어서 저희 3남매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었죠. 너희 아빠가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 동네에서 인물 났다고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는데 네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좋은 머리를 썩혀버렸지. 그때는 애 엄마가 돈 벌 곳도 마땅치 않아서 남의 집밭을 해주고 푼돈 벌고 가끔 잔치집 가서 일당 받아오는 게 다였어. 할머니가 능력만 있었어도 너희 아빠를 대학도 보내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할미가 죄가 많다. 할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들르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를 닮아 늘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오고 올배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저를 보면서 할머니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할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건 잘했다는 칭찬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동생들 몰래 저한테 쥐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가난은 되물림 된다더니 할머니의 박복한 삶은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아버지의 안타까운 삶은 제게로 이어졌죠. 그렇게 제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 꿈도 희망도 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의 대물림 공식대로라면 어차피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들일 테니까요. 결국 포기하는 거냐며 담임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대학도 있을 텐데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들어왔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한 번도 못 받아봤지만 교과서를 최소 10번 이상 정독하고 성적 우수자에게 학교에서 주는 문제집, 인강, 수강권 등을 챙기며 성적을 유지했죠. 요즘 말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공부를 한 거죠. 어차피 대학 따위는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착하고 또 집착했어요. 마치 게임 레벨을 올리듯 그저 자기 만족으로 공부한 것이죠. 그런 저를 부모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지만 크게 말리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안 될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성적도 우수했지만 취약계층이었기 때문에 유명 대학 중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해준다는 학교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입학금에 생활비까지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었죠.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당장 100만 원쯤 했던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또 남은 동생들도 신경 쓰였죠. 저처럼 살까 봐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동생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전 수능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고 갈등하느니 애초에 끊어버리기로 한 거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돈을 벌어 동생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 선생님도 제 생각을 이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 머리와 성적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입주 과외를 해보는 건 어떻겠니? 내가 아는 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너도 공부하면서 내년에 시험 다시 보는 건 어떨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요. 수능 시험을 포기하자 담임 선생님은 꽤나 안타까워하셨고 이런저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입주 과외 이야기가 제 눈을 반짝이게 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가르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스카이 출신 입주 과외 교사가 아니라 저를 선택한 이유가 아이들이 언니 같은 선생님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 선생님이셨구나. 듣던 대로 우등생의 모범생이실 것 같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저는 졸업식도 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빨리 벌고자 입주할 집에 들어갔어요. 위아래 옷과 소금 몇 벌, 칫솔, 그리고 단추 몇 개를 챙겨 그렇게 제 어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1학년인데 주도적으로 욕심을 내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겨우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정도였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 공부에 큰 재능을 보이지 않았어요. 들으셨겠지만 저희 부부는 A대 의대를 나왔어요. 양가 부모님도 전부 같은 대학교 출신이세요. 둘 다 알아서 공부해서 퇴학한 케이스라 솔직히 애들이 왜 저희를 안 닮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싶어서 먼 조카 버린 김 선생한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저희는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간 집은 의사 부부 댁이었어요. 두 분 다 국내 최고, 대학병원에서 교수직까지 맡고 계신 분들이셨죠. 잘 몰랐는데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들으니 내과와 산부인과에서 손꼽히는 국내 명의급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은 평범한 2층 집이었고 두 분 다 마음씨 좋은 동네 어른들처럼 인상이 참 좋으셨죠. 아이들도 부모님을 닮아 나이에 비해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살갑고 정이 많아 금세 언니 하며 따랐죠. 그나마 둘째가 고집이 좀 셌지만 요즘 거친 아이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제 사정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보겠습니다. 큰딸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의사 부부 댁에서의 저의 삶이 시작됐어요. 아이들과 저는 2층에서 지내고 주인 부부는 아래층에서 생활하셨는데 워낙 일이 바쁘시다 보니 저희끼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저는 빡빡한 학습 방식이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두 아이를 위해 저만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전수해줬어요. 무리하지 않게 전 과목을 골고루 매일 학습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밀리지 않게 그날 할 일은 반드시 끝내고 자는 방법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제 방식이 잘 맞았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학습 습관이 생기면서 성적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언니가 돈 잘 버니까 너무 좋다.
우리 이제 매일 치킨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언니 부자 되는 거야. 의사 부부댁 아이들만큼이나 제 동생들도 순수한 아이들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을 사들고 집에 가면 그저 행복해했죠. 저도 그런 동생들을 보고 엄마 아빠에게 생활비 보태시라고 두툼한 봉투를 드리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첫 봉투를 드리던 날 엄마 아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엄마 아빠가 무리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큼은 됐으니 제가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셈이었죠. 집에 잘 다녀왔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내가 다 눈물이 나려 그런다. 어느새 저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신 주인 네 분은 제가 처음 집에 다녀온 날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어요. 특히 안주인인 교수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대견하게 바라봐 주셨죠. 언니, 공부도 잘하고 있지? 내가 잘 돼야 그게 진짜 효도야. 우리 애들 잘 봐주는 거 고맙지만 내 인생도 놓치면 안 돼, 알았지? 바깥 어른인 교수님도 저를 진심으로 자식처럼 아껴주시며 잘 되기를 바래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인복은 정말 많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한 번 그 인복을 느낀 일이 얼마 후 벌어졌습니다. 마트. 지난번에 동창들 만나다가 내 소식 듣고 번호 물어봤었어. 그나저나 지금 통화하는 거 괜찮아? 모르는 번호가 뜨길래 얼떨떨해 전화를 받았는데 아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 1등으로 불리던 친구였어요. 2학년에 같은 반에서 1, 2등을 했고 학급 회장, 부회장을 맡았었기에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적도 성격도 비슷해서 잘 지냈었는데 졸업식에도 가지 않고 자격지심의 동창들하고는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혹시 너 쉬는 날이 언제야? 내일 우리 한번 볼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고 애써 잊고 살았던 친구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러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쿵거리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온 쉬는 날, 집에 들러 봉투를 전해드리고 일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오랜만에 본 동생들이 가지 말라고 뗐었지만 그날은 죄책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늦지 않을까 걱정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여기. 그렇게 오랜만에 남자 1등 친구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세상 어색했지만 워낙 젠틀한 친구라 다정하게 근황도 물어보고 자기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죠. 그 친구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누구보다 제 처지를 잘 알았기에 제 얘기를 꼬치꼬치 묻진 않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느꼈지만 그런 어른스러운 태도가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든지 준비되면 수능 보면 돼. 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만으로도 정말 든든했어요. 제가 외교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그 친구는 자기네 학교의 커리큘럼과 전공서 목록을 구해오기도 했죠. 그렇게 소박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 친구는 군대를 다녀왔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게 됐어요. 놀라운 건 그때까지 저는 의사 부부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계속 돈을 보내고 싶기도 했고 정말 큰언니처럼 그 집 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둘째가 A대에 합격하자 저는 8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그 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이제 제 친동생들 등록금도 모두 해결했고 집도 전세로 옮기게 되었으니까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다고? 아이고 축하해. 잘했다. 잘했어.
근데 너희들 사귄 지 오래됐는데 일부러 둘째 대학 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여보, 안 되겠다. 우리가 미안해서 안 되겠어. 혼수는 우리가 다 해주자고. 너는 우리 큰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고, 딸내미 시집 보낼 생각하니까 내가 더 설레는데 내일부터 당장 혼수 알아보러 다니자. 한사코 거절했지만 주인 내외부는 결국 제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고 신혼가전 세트도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기우는 결혼일까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 체면도 살려드리고 저도 꿀리지 않고 시집 갈 수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따로였는데 그 돈으로 부모님께 작은 빌라를 사드릴 수 있었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평생 갚아야지 다짐하며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 1등만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얼굴도 엄청 이쁘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우리 며느리가 됐네. 내가 사정이 있어 공부는 길게 못했어도 내 실력 여기 모르는 사람 없으니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너랑 아비 머리 닮았으면 어떤 손주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시댁은 남편 성품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안정적이고 화목한 곳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의사 부부 못지않게 절 아껴주셨어요. 제 주변에 온통 따뜻한 분들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까지 생기면서 평범하고 안락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죠. 남들처럼 살게 된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번 돈으로만 생활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에는 방송통신대학 공부를 해서 일자리를 구해볼까 하는 꿈도 꾸게 되었죠. 내 일이 있다는 건, 내 일을 꿈꿀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걸 하루하루 깨달으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너 동서 생기나 보다. 얼마 안 만났는데 애들이 바로 결혼을 하겠다네. 손아래 동서 생기니 좋지? 동서가 저희 식구가 됐는데 저랑 잘 맞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했죠. 동서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시고 어머니가 심리학 박사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 집에서 무남동녀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대치동에서 비밀팀 수업에 쪽집게 과외까지 받으며 결국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졸업 후 부모의 도움으로 동네의 작은 피부과를 개원해 운영 중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전문에 안 따고 전공의 수료만 해서 의원 개업한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튼 자세한 내막은 잘 몰랐지만 금수저 출신 의사 동서의 존재가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쿨한 척해도 제 안에는 늘 가난과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저의 치부를 눈치채버리고 말았죠. 어머 형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하셨다면서요? 저도 그 학교 아는데 거기 1등이면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 아니었어요. 아쉬우시겠다. 장학금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안 되셨나 봐요. 동서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가운 척하면서 먼저 다가가 상대를 파악한 뒤 자기보다 약자라고 판단되면 그 순간 날카로운 이를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먹잇감으로 점 찍은 듯 저와 둘이 있을 때만 날카로운 이를 드러냈죠. 식구들 다 있을 때는 밝고 상냥한 척 굴다가 부엌에 둘이 있을 때는 본색을 드러냈으니 저만 속이 탈 노릇이었어요. 형님 여기요. 한 번은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며 저랑 따로 만나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에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약속을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동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얘들아 우리 형님이야. 미인이시지. 자 인사해. 형님 제 의대 동기들이에요. 오늘 동문회가 있었는데 제가 형님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끌고 왔어요. 괜찮으시죠? 괜찮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괜찮다고 했어요. 친해지자고 하더니 대체 꿍꿍이가 무엇인지 동서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처음 의사 10여 명에 둘러싸여 있는 경험이 썩 즐겁지는 않았어요. 의학 용어와 전문 지식이 난무하는 자리에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런대로 어색하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낙동강 오리알처럼 입 다물고 앉아만 있는 제 신세가 처량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서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와서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다들 반가웠어요. 그럼 결혼식 때 또 봬요. 어머 형님 저희 얘기 불편하셨나 봐요. 어떡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워낙 저희들은 커뮤니티가 뻔해서 형님 같은 분을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습관처럼 그만 일 얘기를 너무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암튼 난 갈게 다음에 보자. 술 기운이 돌아서 그런지 부쩍 혀가 짧아진 동서를 두고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것이 결국 제 눈앞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죠. 형님 같은 분 왜 너희 형님 혹시 문과셔 아님 미대음대 출신인가 형님 저 친구들이 형님 전공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할까요? 뭔데 뭐 엄청 대단한 거 전공하신 거야? 그거구나 로스쿨 아니면 MBA 모두 저만 바라보았고 동서 역시 취한 척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아니요. 저 대학 못 나왔어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분위기는 사해졌고 그런 사람들을 등 뒤에 두고 한참을 걸어나가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야 요새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문화재는 문화재라고 하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쥐구멍이 있다면 그곳에 숨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올 동생의 결혼식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시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고 그때 만났던 동서의 의대 동기들이 모두 와 제게 인사했어요.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억지로 참아내면서 겨우 식을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저희 식구가 된 동서는 틈틈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더 악랄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형님 이거요 세미나 갔다 오면서 형님 생각나서 골라봤어요.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하루는 영국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만 선물을 사왔는데 클래식한 찻잔이었어요. 선물 상자에는 편지도 들어있었죠. 어머 얘 아니 동서가 편지까지 썼나 보다. 아이고 형님 생각은 동서가 다 안다더니 보기 참 좋구나. 형님 비행기 안에서 제가 직접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 한번 읽어봐라.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왔지만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필기체로 쓴 영문 편지더라고요. 필기체 못 읽는다고 했으면 그만일 것을.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굳이 편지를 꾸역꾸역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였어요. 형님 발음 너무 구수하시다. 우리 형님 은근히 귀여우시지 않아요. 어머니 영어 시험에는 자신 있었지만 발음에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걸 또 동서가 캐치해서 비웃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 그러니 네 형님이 영어 점수는 맨날 100점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매일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하는 너랑은 다르겠지. 근데 바람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애들도 다 좋은 대학 나왔어도 발음 좋은 줄은 모르겠더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때는 물론이고 요즘 대학생들도 스피킹은 기본이에요. 영어로 스피치해야 할 일도 많고 회사에서도 스피킹만 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저희 신랑은 변호사인데도 스피킹 수준급인데요. 어지간한 학교 학과에서는 스피킹을 필수 교양으로 배우게 되어 있으니 대학만 나와도 스피킹은 어느 정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도 대학 가면 또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대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머니 하긴 형님은 대학 안 가셨으니까 굳이 필요는 없으셨겠다. 동서는 작정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제 속을 긁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멀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동서와 둘이서 제사상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하필 제삿날이 시어머니 수술 전날이라 입원하셔야 해서요. 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도와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던 저는 동서에게 같이 잘해보자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더구나 동서가 일 때문에 제사상만 차리고 바로 가봐야 한다고 해서 더욱 서둘러야 했죠.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동서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제 설명이 잔소리처럼 느껴졌는지 사사건건 투덜대면서 입을 대발 내밀고 있더라고요. 동서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전 곧 하겠다. 빨리 뒤집어야 돼. 지금 어서 급기야 전을 부치는데 갑자기 동서가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일어섰어요. 아 정말 못 해먹겠네. 형님 이것 좀 타면 뭐 큰일 나요? 다 버리면 되지. 내가 형님 보조라도 돼요. 왜 자꾸 지적질이세요? 돈 주고 아줌마 부르지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색은 막말로 대학 졸업장도 없는 분이 뭘 그렇게 잘한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다 알 것 같아서 말해준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이야. 그리고 내가 손이 동서인데 말이 왜 그래?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동서 뚝하면 대학 졸업장 얘기하면서 나 무시하는 거 그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 그게 동서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데 처음으로 동서에게 화를 냈어요. 지렁이도 꿈틀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라면 동서도 뜨끔하겠지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동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상황은 막장으로 치닫게 됐어요. 내 부엌일 좀 한다고 어지간히 주름 잡내 이까짓게 모아 정말 짜증나 저런 사람한테 이런 꼴이나 당하고 나도 참 동서는 역대급 막말을 실현하고 나가버렸죠. 저는 서러운 마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사를 미룰 순 없기에 혼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음식을 준비해 무사히 제사를 치렀죠.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 수술을 앞두고 온 식구가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집 앞에여요. 아 그래 너희 둘이서 제사상 차리느라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둘째가 처음 해봐서 많이 고생됐겠다. 괜찮니? 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보자 당황한 동서는 어설픈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어제 체해가지고 음식 냄새를 맡기 힘들어서 많이 못 도와드렸어요. 형님 혼자 고생하셨죠? 아이고 지금은 괜찮고 조심해야지. 아이 가만 있어 보자. 너 혹시 아기 생긴 거 아니니? 어머 그럴까요? 어머니 어떻게 테스트해봐야겠다. 저 떨려요. 어머니 앞에서 또 여우로 변한 동서를 저는 차갑게 바라봤죠. 달라진 저의 눈빛에 동서도 당황한 듯했지만 의사와 고절을 신분처럼 들먹거리며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동서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의사 부부께서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가족처럼 왕래하고 지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의사 부부와 아이들이 유학과 안식년 등으로 해외에 있던 터라 못 만나고 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다는 말씀이 너무 반가워서 당장 주말에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어째 목소리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일단 반가운 마음이 앞서서 동생들 줄 음식을 이것저것 마련하고 웰컴 꽃다발도 준비해서 의사부부 댁으로 갔어요. 이제 제법 잘 걷는 아이들도 데리고 말이죠. 아이고 내 새끼들 벌써 이렇게 컸니? 아이고 이뻐라 어디 한번 안아보자. 아이들을 보자.
온 식구들이 나와 제 아기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 의사 부부 두 분이 진짜 손주 보듯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셨죠. 부모님을 따라 의대를 갔다가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던 첫째를 보니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자랑스러운 감정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와라 껴안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찔찔이 이제 다 컸네. 이렇게 보니까 제법 인사 같은데 공부는 잘하고 있지? 안 힘들어 근데 동생은 걔도 잘하고 있지. 별거 아닌 인사인데 온 식구들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는데 그때 둘째가 2층에서 갑자기 내려왔어요. 언니 하면서 쿵쾅쿵쾅 달려와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있었냐고.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어디 아프냐고 묻는데도 애가 대답은 않고 아기처럼 저한테 달라붙어서 결국 저를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그제야 저를 일으켜 주시면서 의사 부부가 어렵게 입을 때 사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걔가 대학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를 당했었어. 근데 사고가 너무 커서 너 그때 임신했을 때는 연락 안 했었다. 뇌 수술을 3번이나 하면서 죽다 살아났는데 결국 뇌 손상이 심해서 지능이 어린애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그렇게 똑똑하던 애가 지금은 이렇게 집에 있다. 우리가 얘를 한번 고쳐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결국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마음을 비우고 재활치료 받고 있다. 저렇게 된 후로 아이가 널 그렇게 애타게 찾았어. 하루에도 몇 번씩 큰언니는 몇 밤 자고 와 하고 물으면서 네가 애들 봐주던 그때 기억에서 멈춘 모양이야. 그 말을 듣자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어요. 사실 둘째가 첫째보다 머리도 좋고 똑부러진 면도 있어서 로스쿨에 보내자고 할 참이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한참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할 일이 없느냐고 두 분께 말씀드리니 뜻밖의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의대 동문회 부회장 자리를 내가 맡아주면 어떻겠니? 우리 부부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믿고 같이 일을 해야 할 인재가 필요해서 말이야.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너 이상 더 있겠니? 둘째 저렇게 되고 얘 같은 아이들 도와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 그래서 장애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동문회에서는 승인은 이미 떨어졌어. 성실하게 자금 관리랑 지원자 선정 같은 일을 할 실무자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제목이 없어 어떻게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생각지도 않은 제안에 대학도 안 나온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냐며 처음에는 한쌓고 손사래를 치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동서와도 관련된 일이라 껄끄러울 것 같았죠. 하지만 간곡하게 도와달라는 두 분의 말씀을 단칼에 저버리기도 어려워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이 제안이 저에게 얼마나 좋은 복수의 기회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는데 동서가 특별히 케이크를 주문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니 신이 나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오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자에서 꺼낸 케이크는 대학 졸업장 모양의 케이크였어요. 형님이 제일 갖고 싶어 하실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요. 대학 졸업생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작 주문했어요. 어떠세요? 형님이 정말 좋은 머리 갖고 계신데 고졸로 사시려니 얼마나 한이 되셨을지 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는데 마음 같아서 제 거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케이크로 준비해봤어요. 제 마음 아시죠? 동서의 여우짓은 저의 분노를 들끓게 했어요. 그전엔 감정 싸움이나 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케이크를 보며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의사 부부가 전화하셨을 때 부회장 자리를 맡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죠? 두 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결혼 전 동서 동기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듯이 그 동문회가 그들만의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고 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에 제가 그 위에 서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동문이 날 의사 부부는 공식적으로 저를 부회장으로 소개하는 첫 자리를 마련하셨죠. 동문들에게도 정식 인사도 하고 공식 임명장도 받는 날이었지만 제 신경은 온통 동서에게 쏠려 있었어요. 의사 부부와 같은 학교 동문인 동서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할까, 내가 무대 위에 오르면 동서의 표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감도 잊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 갔다가 동서랑 마주쳤어요. 동서는 당연히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처음엔 모른 척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저를 끌고 계단 쪽으로 가더니 당황한 본색을 드러냈어요.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닌데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알바라도 해요. 대체 우리 학교 동문회에 고졸이 올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어이가 없었지만 말 같지도 않은 동서의 말에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저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행사 좀 도와주려고 왔다고 했죠. 동서는 그게 누구냐며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데 대체 고졸이랑 엮일 사람이 누구냐며 추궁했고 전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더 이상 인간의 탈을 쓰기를 거부한 듯 막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네, 누가 이런 귀한 자리에 아무나 불러서 분위기를 흐려하, 불쌍한 사정 알고 밥이나 먹고 가라 불렀나 보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실컷 밥이나 먹고 가세요. 내 눈에 뜨지 말고요. 설마 무식하게 쌓아가고 그러진 않을 거죠.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을 하고 있겠구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할 수 있나. 기가 막혔지만 죄책감 따윈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가뿐해졌죠. 그리고 동문이 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저는 중요한 분들이 앉아 계신 앞쪽 자리에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저를 째려보고 있는 동서의 눈빛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동서 주위의 동기들도 저를 보더니 설마 하는 눈치였어요. 이제 때가 된 듯해서 의사 부부가 앉아 계신 무대 위 상석에 가앉았어요. 그때까지도 눈치 없는 동서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뭐하는 짓이냐고 눈으로 묻고 있더군요. 저는 일부러 그런 동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쇼타임이 시작됐어요. 동문회 여러분, 제가 아끼고 아꼈던 믿음직한 인재가 있는데 꼭 부회장 자리에 앉혀서 우리 모임이 더 가치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인재가 드디어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한테는 큰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입니다. 신임 부회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가 있는 단상으로 가면서 동서의 표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계속 쳐다봤어요. 멀리서 봐도 동서의 얼굴이 시퍼래지고 동공 지진이 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놀라게 하는 건 이제 된 것 같고 제대로 심장 떨리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회장님이 절 큰딸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회장님의 딸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졸이거든요.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유일하게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해 주신 것은 제가 가진 탁월한 조건 때문일 겁니다. 그 누구보다 가난했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았기에 저와 같은 분들을 살뜰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픈데 돈이 없어 아프단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남들에게 흔한 일상조차 사친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희망을 선물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들이 힘겨운 재활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고백과 함께한 진솔한 제 연설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의사 부부는 눈물까지 보이셨죠? 그리고 저는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의사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자 객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그리고 생일에 대학 졸업장 케이크를 선물한 의사 동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동서의 친구들이 일제히 동서를 쳐다봤죠. 행사장 내에서는 아직도 그런 의사가 있냐 제명해야 한다는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서 얼굴이 정말 가관이었죠. 자기를 지목할까봐 입이 바짝 마르는지 얼굴도 못 들고 애꿎은 물만 마시더라고요. 마치 다음 차례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창백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의사랑 회장님들처럼 다 저렇게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동서로 인해 이 세상에는 존경받을 수 없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부회장이 된 이상 우리 동문회에서는 그런 의사가 한 명도 없게 하겠습니다. 동문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의사는 과감하게 자격을 되묻겠습니다. 만약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제 아무리 동서라도 이곳에서 실명을 밝히고 각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19훈부터 바로잡으며 모임의 비전과 가치를 높여가고자 하는 저를 믿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고 멀리서 동서가 빠르게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서의 동기들도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모습을 감추더라고요. 드디어 저만 알고 있던 동서의 추악한 인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동서는 이곳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저에게 이보이면 일사생활도 끝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나 봐요. 형님 아이 부회장님 설마 제 이름 밝히실 건 아니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형님이 상처받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 몰랐구나. 나 무시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것 같던데 아니었어. 무슨 소리세요? 형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부족해서 형님이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 상처 다 나았을 때까지 열심히 갚을게요. 형님 제발 노예 푸시고 제 앞길 막는 일은 말아주세요. 네, 참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제 행사에서 다른 임원분들이 누군지 이름만 대면 다 아니까 자꾸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동서가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켜볼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바쁜데 병원에나 가봐. 그러자 갑자기 동서가 안 되겠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머리도 안 되는데 의대 공부하느라 제가 많이 꼬였었나 봐요. 형님 같이 타고난 분들 보면 열등감이 생겨서 형님 저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이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그 도도한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대인배답게 함구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동기들의 입을 막느라 불안한 신세가 되었죠. 물론 저는 의사 부부 회장님의 꿈을 함께 이어가며 동문회 부회장직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의미를 동서가 잘 알기 바라면서 저희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